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28시간 걸린 서독행. 박정희는 혁명 직후 미국보다 서독으로부터 신세를 많이 졌다. 1961년 5.16 혁명 직후 미국은 군사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경제 원조를 압력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외화 부족에 직면했던 군사정부로서는 미국의 경제 압력이 고통스러웠다. 군사정부는 1961년 11월 말 정래혁 상공부 장관을 주축으로 한 차관 교섭 사절단을 구성해 전후 경제 부흥에 성공했던 서독으로 보냈다. 신흥균 주 서독대사의 안내로 정래혁 장관은 서독의 에르하르트 경제장관 등과 만나 교섭을 벌였다. 에르하르트 경제장관은 분단과 전쟁으로 피폐해진 한국에 대해 깊은 공감을 갖게 되고 약 3,7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마르크와 차관을 한국 정부에 제공해 주었다. 한국이 5.16 이후 유치한 최초의 차관이었다. 이 차관을 얻게 된 배경에서 한 흥미있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정래혁 상공부 장관의 특별보좌관이던 백영훈 이등병. 그의 전직은 중앙대학교 경제학 교수였다. 백영훈은 고려대학교 상과대학에 재학 중 6.25를 만났다. 한강 다리가 끊겨 서울 시내를 배회하다 인민군에 끌려가 의용군이 된 백영훈은 낙동강 전선에 투입되었다가 미 공군의 B-29 폭격 와중에 탈출했다. 1950년 9.28 서울 수복으로 학교에 재입학했으나 영장이 나와 1930년생에게 처음 적용됐던 징병 제1기로 입대했다. 신병 교육을 마치고 백마고지에 투입돼 2달간 전투를 벌이던 중 영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일부 사단장과 연대장이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노무단 관리장교가 됐다. 육군 중위라는 계급도 중대장이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붙여준 것이었다. 1년여 통역 임무를 수행하다 휴전 후 전역한 그는 어느 날 병무청에서 자신의 근 군무 기록이 아예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병무 기록이 없어 군 미필자가 된 그는 1954년 서독 유학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응시, 합격했다. 그는 1958년 서독 에르랑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아 대한민국 경제학 박사 제1호가 되었지만 귀국 여비가 없어 손원일 당시 주독대사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손 대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이 대통령이 그에게 여비를 붙여주어 귀국할 수 있었다. 그는 중앙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로 1년 5개월 동안 강의하다가 1961년 5.16을 만났다. 백영훈 교수는 혁명정부의 병역기피자 속탄 작전에 걸려 1961년 7월 1일자로 논산훈련소에 입대했고 신병훈련을 받던 중 지프가 와서 데려갔다고 한다. 당시 상공부 장관이었던 정래혁의 회고에 따르면 혁명정부는 경제의 밝은 보좌관을 몰색 중이었는데 하민영 박사 등 많은 사람들이 백영훈 씨를 추천하여 찾아보니까 논산훈련소에 있었다는 것이다. 백영훈 훈련병은 영문도 모른 채 중앙정보부 김종필 부장 앞으로 끌려가게 됐다고 한다. 서울역 부근 건물로 가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을 만났습니다. 김 부장은 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더군요. 잠시 후 자신을 국장이라고 소개하는 중령 계급장을 단 몇몇 사람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들로부터 한 일주일간 혁명정부의 이념에 대해 세뇌 교육을 받고 난 뒤 정래혁 상공부 장관의 특별보좌관으로 군 복무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영훈 이등병은 1961년 11월 정래혁 장관이 이끄는 차관 교섭단에 포함돼 서독을 방문했다. 정 장관이 서독 강요들과 만나는 동안 백영훈 보좌관은 자신의 은사들을 만나 한국의 차관을 지원하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백영훈은 1963년 말 대통령 선거 직후 민정이양이 시작될 무렵 중앙대학교로 복직했다. 1964년 11월 초 백 교수는 청와대 의전 비서실에서 나왔다는 지프에 실려 청와대로 가게 됐다. 대통령 집무실인 것 같았습니다. 박 대통령과 이동원 외무장관, 장기영 부총리, 이후락 비서실장이 앉아 환담 중이더군요. 서독 방문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박 대통령이 일어나 나에게로 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통역관 좀 해주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통역관이 된 백영훈이 맨 처음 한 일은
대통령 전용기 마련이었다. 국내에서는 독일까지 장거리 비행을 해낼 기종이 없었다. 이동환 외무장관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배경우는 주한 서독 대사를 통해 서독 정부로부터 비행기 한 대를 빌리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1964년 12월 6일 밤 9시 35분 대통령의 탑승기는 인도의 뉴델리 공항에 기착했다. 깊은 밤인데도 날씨는 후덥지근했다. 한기봉 총영사 부부와 카울 인도 외무성 차관보의 영접을 받은 뒤 1시간 후에 다음 기착지인 파키스탄의 카라치 공항으로 향했다. 기착지마다 추령 나온 인사들을 만나야 하는 박정희는 잠을 길게 잘 수 없었다. 뉴델리에서 카라치로 향하는 1시간 동안, 즉 데칸 고원 위로 비행하는 도중에 박정희는 잠깐 눈을 붙였다. 카라치에서의 1시간은 지루하게 보냈다. 서로 국교가 없는 탓에 국빈을 위한 추령도 없었다. 시골 대합실 같은 곳에서 박정희는 무료하게 1시간 동안 출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0시 35분.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에 이집트 탈라트 카이리 청년 장관과 모하메드 아딜 모이라드 관방장관, 루프트한자 항공사 발터 지사장 및 강춘희 총영사가 영접을 나왔다. 친북 외교 노선을 추구하고 있던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은 청년 장관을 통해 박 대통령의 장도를 축하하며 성공을 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약 50분간 체류하는 동안 박정희는 카이리 청년 장관에게 1967년에 완공되는 이집트 아스완댐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다. 한국의 전력 생산 용량이 100만 킬로와트도 안 되었을 때 이집트의 아스완댐은 1200만 킬로와트의 용량을 자랑하고 있었다. (1964년 12월 7일) 월요일 오전 6시 35분 이탈리아 로마 공항을 이륙한 비행기는 북상하며 알프스 산맥 위로 날기 시작했다. 오전 7시경 박정희는 스튜어디스가 갖다준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아침 햇살을 받고 아름답게 점개되는 알프스 산맥을 내려다봤다. 그는 아마도 구미 보통학교에 다닐 무렵 감동 깊게 읽었던 나폴레옹 전기의 알프스 원정을 생각해냈을 것이다. 비행기가 서독 상공으로 진입하자 박 대통령은 기자들을 포함한 전 수행원들에게 몸가짐에 조심하라고 다시 한번 주의를 줬다. 박 대통령은 서울을 떠나기 전부터 수행원들에게 서독에 가서는 분에 넘치는 쇼핑을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당부했었다. 박 대통령을 태운 보잉 707기는 오전 8시 19분 서독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한독 양국 국기가 크게 걸려 있었고 박 대통령보다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페링 주한 서독 대사가 독일 연방공화국 의전장과 함께 출영했다. 박충훈 상공부 장관 일행도 12월 4일 한독 경제회담 참석차 먼저 와 있다가 이날 100여 명의 서독 교포들과 함께 공항에 나와 박 대통령의 도착을 환영했다. 귀빈실로 안내된 박 대통령 부부는 독일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라인 공항장은 유경수 여사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했다.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에 근무 중인 홍세표 부부가 18개월 된 딸 소일량을 데리고 나와 대통령 부부에게 인사를 했다. 유경수는 너를 여기서 보게 되는구나 하며 끌어안았고 박 대통령은 소일량의 자그마한 손을 잡고 흔들어 주었다. 특별기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떠난 것은 오전 8시 30분. 라인강을 따라 25분간 비행한 뒤 도착한 곳이 본 공항이었다. 전기 항로를 나는 여객기를 얻어 탄 탓에 박 대통령 일행은 서울을 떠난 지 28시간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검은 코트 차림에 중절모를 손에 든 박정희 대통령과 밍크 목도리를 두른 한복 차림의 유경수는 독일 연방외무부 의전장의 안내를 받아 트랩을 내려갔다. 박 대통령은 하이니히 리부케 대통령 내외와 그 뒤에 서 있던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총리, 오이겐 게르슈텐마이어 하원 의장 등 3부 요인과 인사했다. 47살의 박정희 대통령과 70살의 리부케 대통령은 나란히 의장대의 경례를 받았다. 애국가와 서독국가가 울려 퍼졌다. 박정희는 리부케 대통령의 안내로 3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의장대 사열이 끝나자 박 대통령은 의장대장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사기왕성한 귀 군대를 사열할 수 있게 된 것을 만족스럽게 여깁니다. 덕택으로 독일 착륙 제1보의 인상은 매우 좋았으며 무척 기쁩니다. 장신 거구의 의장대장도 흥분하여 예 각하, 저도 오늘 각하께서 처음으로 우리 부대를 인정해 주신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박정희, 리부케 양국 대통령은 연단으로 올라갔다. 리부케 대통령의 환영사가 있었다.
독일 국민은 충심으로 박 대통령의 방독을 환영하며 국토 양단이라는 서름의 공동 운명에 속해 놓여있는 한독 양국은 우리의 공동 목표와 공동 희망의 완수를 더욱 굳게 약속합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의 도착 성명이 있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귀국이 폐허 위에 이룩한 기적적인 건설을 이 눈으로 보고 또한 배워서 양국 간의 깊은 이해와 긴밀한 협력에 의해 공동의 목표인 국토 통일을 최단 시일에 또한 동서가 때를 같이하여 성취할 것을 염원하며 서약하는 바입니다. 영접 행사가 끝나자 박 대통령 부부는 리부케 대통령과 리무진에 동승하여 공항을 떠났다. 박충훈 상공부 장관을 수행하여 본에 도착해 있던 상공부 공업 제1국장 오원철도 박 대통령의 행렬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오원철 국장은 박 장관과 함께 아침 식사만 제공되고 목욕을 하면 돈을 따로 지불해야 하는 하루 3달러짜리 민박집에 머물고 있었다. 오원철은 훗날 그의 책 한국형 경제건설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은 초라해 보였고 가엾어 보였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데 몇 대의 사이카가 선도하는 게 고작이었다. 길 옆에 20개쯤의 태극기가 축 처진 채 걸려 있었다. 숙소인 스위트램이라는 게 고작 10평도 채 되지 않았다. 당시 임시 수도였던 본은 인구가 3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로 정부 청사라는 게 언제 지은지도 모르는 낡은 국민학교 건물이었다. 서독 사람 스스로 이렇게 검소하게 지내고 있으니 한국의 대통령을 홀대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없었다. 12월 7일 오전 10시 30분 숙소인 괴니소프 호텔에 도착하자 리부케 대통령이 박 대통령을 안내하여 로비로 들어섰다. 박 대통령 곁에서 통역을 하려고 바짝 따라붙었던 배경훈 통역관의 증언. 부동자세로 선 경호원들만 보이는 로비에 웬 서양인이 의자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황당했죠. 그 순간 그는 신문을 천천히 접으며 박 대통령을 바라보고 웃더군요. 유태인 거상 아이젠버그였습니다. 순진한 박 대통령은 무척 반가워하면서 저를 통해 리부케 대통령에게 아이젠버그를 소개해줬습니다. 우리나라를 잘되게 하기 위해 백방으로 도움을 주고 계신 아이젠버그 씨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박 대통령의 서독 체류 기간 내내 아이젠버그는 박 대통령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